기업 R&D의 위기와 미래특허. 왜 기업들은 위기에 빠지게 되는가? 기업 R&D의 역사와 당면 문제 해법. 기업 연구개발 코어포레이트 R&D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원동력은 기업들 간의 국제적인 경쟁이라는 요소가 가장 크다. 이에 대해 제록스의 PARC 이사였던 마크 스테픽과 바바라 스테픽이 브레이크스루라는 책에서 기업 내 R&D 한계를 잘 정리하고 있다. 브레이크스루는 타겟책, 해법, 관통, 여러 가지 뜻으로 그러니까 기업들의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다룬 책인데 기업들 간의 국제적인 경쟁이 연구 분야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1975년 이후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좀 늦겠죠. 근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업에서 1975년을 전후로 이 다음에 펼쳐지는 내용이 뭐냐면 근본적인 R&D에서 기업 간의 단기적 시야를 가진 단기적 성과 중심의 좁은 시야 경쟁이 시작됐다라는 게 이제 여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초과학 연구 같은 것들이 대학으로 들어가게 되고 대학과 기업 간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창의성이라는 것은 제가 두뇌 사용 설명서에도 얘기했지만 노벨상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걸 보면요. 연구를 한참 하다가 호프집에서 다른 연구소의 친구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한잔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 요즘에 무슨 연구하니? 그래서 나 요즘에 이런 연구하는데 이러면서 술 한잔 걸치면서 대화를 나눠요. 커피를 마시거나 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서로 상대방의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제3지대의 어떤 니치 시장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하고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대학이 멀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요즘에 산학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늦었죠. 이게 멀어져 있는 기간이 거의 한 30년 이상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칵테일 효과가 나타나질 않는 거죠. 칵테일 파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대학 내의 R&D는 상당히 그 현실성과 멀어지게 됐고 그러니까 응용력이 떨어지게 되고 기업 연구는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올 만큼의 그런 창의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가까운 좁은 시야로 가까운 이윤 추구가 조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적인 면이 있다라는 거죠. 좁은 시야에 가까운 이윤 추구는 좌뇌적이고 남성적인 면이 있으므로 강한 좌회전에 익숙해졌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좌회전을 막 하는 거죠. 반면 신생기업, 최근에 생긴 기업들은 굉장히 마진이 많이 남아요. 들어가는 재료비라든가 공장이 있지 않았죠. 그래서 마진이 남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그걸 실행해 볼 수 있는 돈이 많이 남게 돼요. 그러면서 창의성은 더 폭발하게 되죠.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전 세계 그 레고처럼 전 세계인들을 연구 조교로 쓰는 그런 크라우드 소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다중 트랙으로 창의성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좌회전할 때는 막 좌회전하고 우회전할 때는 우회전하고 트랙을 옮길 때는 그냥 트랙 자체를 바꿔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전통적인 기업은 좌회전 트랙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이걸 좀 한 줄을 줄여야 되는데 잠시만요. 네, 한 줄을 줄여야 페이지가 이 질문이 맨 마지막에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신생기업들이 그렇게 유리합니다. 굉장히 유연하고 패러다임이 바뀔 때의 그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작은 우회전 트랙을 돌던 신생기업이 갑자기 커지게 된 거죠. 강한 토크를 갖게 된 겁니다. 회전력이 굉장히 강해져서 신생기업인 구글이 삼성을 잡아먹을 정도로 이렇게 커져버린 거죠. 1990년대 이후에 이 시야가 더 단기적으로 변해버렸어요. 기존 기업들이. 그래서 생산 라인을 더 만드는 방식으로 경쟁을 하게 됐죠. 제품 막 전 세계 제품 점유율 뭐 몇 %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경쟁이 돼버렸단 얘기죠. 근데 그것 자체가 어떤 패러다임을 다루고 플랫폼이 변해가는 것에 적응 속도를 굉장히 느리게 만들죠. 그런 경쟁 구도 자체가. 그래서 독창성이 줄어들어서 이제 마진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삼성 같은 우리나라 대기업 특히 마진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특허가 모자르기 때문에 그렇죠. 로열티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금이 부족해지니까 이 새로운 혁신적인 돌파구를 찾는 게 아니라 더 빨리 도는 방식으로 그 악순환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창의성은 줄어들게 된 겁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도 서로 연계가 안 되고 각 계열사마다 자기 계열사 살리느라고 너무 바쁜 거죠. 자기들이 서로 만나야지 창의성이 생길 텐데. 그래서 그런 기업 경영을 어떻게 바꿔볼 것인가도 이제 그런 부분도 제가 강의에서 다룰 생각입니다. 기업 강의에서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브레이크스루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너무 이제 그런 루틴화 됐다 이거죠. 일상적인 반복 상태가 돼버렸어요. 계속 동종 제품 라인을 확장하면서 경쟁하는 방식이. 그래서 창의성이 많이 줄어들어 버렸죠. 우리나라 제조업 기반의 우리나라 수출 기반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계속 회사를 팔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제 생각에는 어떻게 팔아야 되냐면은 회사를 잘게 쪼갠 다음에 어떤 융합을 시도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 융합에서 강점에 주력 창의성이 뛰어난 주력 강점에 해당되지 않은 것들을 좀 잘게 쪼개서 팔아야 되거든요. 지금 방식으로 뭉탱이로 팔아버리면 그 안에 있는 어떤 좋은 요소들까지 팔게 되는, 좋은 특허들까지 팔게 되는, 좀 들여다봐야 알게 될 텐데, 자,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고객을 확보하면서 현재 고객을 만족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겁니다. 이 책을 쓴, 이 책의 주요 목적이 이거죠. 미래의 고객을 어떻게 확보하면서. 그래서 그거는, 미래의 고객들의 변화를 예측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래 고객들의 그 변화나 그들의 심리를 내다보면서 거기에 에너지를 장기적으로 할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할당을 굉장히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특허 119라고 이 책의 제목을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챕터의 결론은 미래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특정 기술이 날개를 펼칠 시기가 가까운 미래인지 먼 미래인지 또는 기술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기업의 업종에 따라 이 책에서 보이는 미래 특허들이 미칠 영향이 다를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제시한 다양한 미래성 기준과 미래 특허의 힌트들을 각 회사의 상황에 맞게 다시 상상해 보기 바란다. 미래에 대한 더 구체적인 상상은 조건마다 각기 다르므로 우리 카누 디자인 그룹이 각 기업들의 고민을 직접 들어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컨설팅은 다 이 책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 이 책은 이제 미래를 제시하고 있어요. 미래 특허요. 그래서 어떤 기술들이 중심이 될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고, 근데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에 따라서 이 어떤 변리사, 특허를 다루는 변리사적인 전문 기술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작가적인 상상력이 결합된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각 기업마다. 그렇지 않으면 서서히 삶아지는 개구리가 될 거기 때문에. 돈이 되는 미래특허 119를 지으면서 우리 카누디자인 그룹은 미래성을 판단하려면 우선 적극적으로 미래를 향한 관심을 가져야 함을 느꼈다. 미래성, 포사이트를 갖는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기존의 과제 중에서 미래성, 비전이 없어 보이는 것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과거의 업적을 모두 잊고서 단지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에 몰입하여 놀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미래 시나리오와 지금 회사의 상황과 자원을 끈질기게 대입해보면서 회사를 살리는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치열하게 갖는 것임을 말하고 싶다. 그래서 이 책을 참고하는 여러 개인과 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기업과 혁신적 개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하면서 이 챕터를 마무리했습니다.